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눈먼 강호입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약간 우리가 좀 처음 시작을 좀 평소 달리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너무나 내용이 좋아야 돼요. 뭐 좋은 거 준비한 게 있습니까? 오늘 할 내용은 뭐죠? 그거 왜 저한테 물어? 준비해 오시면서. 오늘 할 내용은 파라마운트 클로즈 네? 9번째 시간입니다. 저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됐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라마운트 클로즈 중에서 예. 이제 해상 운송 구간, 네. 그러니까 선사의 운송 구간이 네. 예전에는 포트 투 포트로만 한정됐는데 네.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컨테이너 운송이 점점 확장되면서부터 80년대부터인가 이게 점점 해상 운송에서 이제 복합 운송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테르담 규칙도 지금 만들어냈는데 아직 발효는 안 돼요. 발효가 안 되지요. 그래서 BL 약관에도 이제 컴바인 트랜스포테이션 복합 운송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복합 운송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해상 구간에다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순수하게 복합 운송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보는 거는 BL 형식의 복합 운송 스릴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선사 입장에서 보는 이제 그렇죠. 그 BL이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그냥 일반 해상 운송 양식이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복합 운송이 가능하게 BL을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BL을 만들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해상 운송이 운송 구간 전체를 이제 운송을 갖다 계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 육상 구간에 대해서는 하청을 따로 주는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BL 형식의 복합 운송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화주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운송인은 선박회사다, 선사다. 그 선박회사가 또 실제 다른 운송인에게 또 하청을 맡긴다. 이렇게 돼 그런데 있네요.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예.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겠노라고 그렇게 하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포트 투 포트, 해상 이번에는 구간에 이제 있을 때. 컴바인드, 그러니까 복합 운송이 되면은 네. 파라마운트 클로즈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선사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주 그렇죠.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1, 2, 3은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사가 그러니까 포트 투 포트가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 시작해서 포트나 도착지의 포트나 도착지의 내륙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포트에서 시작해가지고 도착지의 내륙 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복합 운송이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사건 사고가 네. 생겼는데 네.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건 해상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룰,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운송이면은 코그사. US 코그사를 쓴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 내용이고, 이제 3번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 그래요? 운송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발생했다. 이게 확실하면 네. 그러면 또 역시 헤이그 비스비를 하고 US 코그사를 쓴다. 그래서 바다에서 발생 안 했을 때는 또 다르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4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면 해상으로 보고, 해상으로 보고. 해상이 확실해도 해상으로 해상으로 보고. 해상이 아닌 게 확실할 경우에만 이 4번을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네요. 그러면 4번을 봅시다.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해상이 아닐 때랑 해상이 길 때랑. 길 때랑 해상이 길다. 보통 해상이 길다. 뭐가 무슨 또 표준말 줬어. 표준말. 해상이 맞을 때랑 해상이 아닐 때랑. 그게 이제 해상 구간, 항공, 뭐 육상에서도 트럭, 철도 이게 다 책임 관련된 어떤
국제 협약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판단 기준이 좀 다르고 다르죠. 또 책임진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책임 한도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구간에 적용될 법을 적용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해놓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해상 구간은 선수한테 엄청 유리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철도나 트럭이나 항공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선사가 좀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음. 자,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로스 데미지 딜레이가 인랜드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게 이제 알려졌다면 네. 책임과 의무는 캐리어가 이제 디터민드니까 이제 정해진다. 아래로 정해진다는 건데 1번이 by the province contained in any international convention이니까 국제협약 또는 그 어떤 그 국내법, 그러니까 미국의 코고사 같은 거고. 그래, 국내법, 그 인랜드의 그 국내법의 예. 조항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정해지는데 이제 그또 제목 1이 있죠. 예. 요거는 may not be depart from이니까 이제 동떨어져 있지 않다.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 그러지 않는다. 얘기군요. 그래서 이게 private contract니까 어떤 사적 계약. 사적 계약. 그러니까 그 운송인하고 그다음 수출입 하주하고 어떤 사적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트리먼트니까 투저 데트리먼트 없던 멀쩡한 그렇죠. 화주에게 네. 화주에게 해를 가하는. 그 어떤 사적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운송수리에다가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위배될 만큼 면책 사유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사적 계약을 한다는 얘기네요. 하더라도 인랜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게 확실하다면 예, 그 구간에서 법에서 위배되는 사적 계약은 다 안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선수한테 불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would have otherwise been applied 쭉 나가 보면은 예. 이것도 이제 particular stage of carriage니까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 네. 그 손해가 발생한 그 구간에 대해서 운송인하고 네. 따로 또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would have otherwise been 저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번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갖다 붙냐면 좋은 인터내셔널 컨벤셔널과 내셔널로로 이렇게 갖다 붙거든요. 자, 그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협약이라든지 국내법인데 어떨 때 적용되는 거 화주가 다른 육상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항공 운송인과 체결했을 때 적용되었어야 하는 그 협약 또는 그 국내법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간 결론적으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랜드에서 사고가 난 게 확실하다면 네. 뭐 저 국제협약하고 그 인랜드에 속하 있는 그 국내법을 그렇죠. 적용한다. 그러니까 협약이 없는 구간에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사는 가능하면 다 헤이그 비스비루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내륙운송 구간 중에서 사고가 났다면 판명이 되면 헤이그 비스비루는 적용 못한다. 적용 못하고 그 구간에 적용되었어야 할 국제협약이라든지 국내법이 적용된다. 근데 이걸 보면 금방 눈먼카고님께서 이게 선사한테 불리한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게 아니냐면 선사에서 헤이그 비스비루 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강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 의해서 헤이그 비스비루 규칙의 적용이 부인돼 버려요. 그래서 암만 그렇게 적더라도 뭡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원래 거기에 그 구간에 적용되는 협약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번은 뭐냐면 if the provisions of clause 4의 2의 D의 1 이게 지금 아마 옛날에 있는 그 어떤 규정을 요 이제 번호 넘버링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예.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요걸 말하는 것 같아. 이게 4가 D이고 예. 여기 1이고 아까 우리 2번에 예. 그 복합운송했으니까 그 2가 요 2 같고 예. 그래서 아마 요 조항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버브니까.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조항이
적용 안 된다. 안 된다면이잖아, 그죠? 예, 예. 면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 또는 general terms and the condition of any inland carrier whose custody is also. 그렇게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다. 아, 그러면 항상 또 그 육상 구간에서 협약이 항상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법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쟁 해결은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네요. 뭐 3번도 같은 내용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4의 2의 뒤에 2니까 또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또 그 보통 그 운송 서류에도 또 해결 기준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헤이그 비스비. 끝까지 헤이그 비스비를 어떻게든 적용시키려고. 아니 어쨌든 없으면은 판단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가는 거죠. 그래요. 이제 거기 돼 있고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들레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어는 또 릴리브드니까 예. 구원받는다, 그죠?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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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의무에서부터 면제된다. 예. 운송 구간 동안에 예. 여기 이제 딜레이가 캐리어가 예.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는 그 캐리어가 리즈너블한 딜리전스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상당 주의의 의무를 했는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방할 수 없었던 예방할 수 없었던 그런 거라면 결과로 인한 것임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 입증하게 되면 그때는 면책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과실 책임주의. 그렇죠. 과실 책임주의.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추정 과실이죠. 원래 손해가 발생을 갖다 하게 되면 운송인이 잘못이 있었다는 게 추정이 되고 그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운송인이 또 입증을 갖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과실 책임주의, 추정 과실 책임주의 늘 헷갈려요. 원래 과실 책임주의는 이제 그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과실하고 손해랑 인과관계를 뭡니까 입증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상운송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그 이익을 보는 쪽에서 그죠? 그렇죠. 이익을 그렇죠. 보는 쪽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저기 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손해가 발생을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운송인이 일단은 과실이 있었다는 게 추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운송인이 그 책임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관련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을 하게 되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추정 과실주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조관이 얘기하는 운송과 관련된 과실 책임주의는 추정 과실 책임주의. 추정 과실. 그런데 특별히 또 뭐냐면 함부르크 규칙을 추정 과실이라고 다른 거는 그냥 과실 책임주의고 그 함부르크 규칙은 추정 과실이라고 특별히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너무나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함부르크 규칙은 뭐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상당한 주의 의무를 했다면 책임은 없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5번은 뭐냐 그러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화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 그렇죠. 또 이제 책임 제한이죠. 책임 한도. 패키지당 666.67 SDR 그렇죠. 또는 유닛당 그다음에 또 2 SDR per 킬로그램당 또 2 SDR. 그렇죠. 그 이상을 안 넘긴다. 그럼요. 그 중에서 이제 큰 놈으로 간다. 큰 놈으로, 큰 놈으로. 그 다음에 화물이 미국을 통과하거나 미국을 뭐 출발했거나 뭐 도착했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당 500불이다. 저거는 이제 미국의 코그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또 다 그런 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책임 제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666.67 SDR 또는 2 SDR per 킬로그램 저거는 헤이그 비스비 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저거는 사실은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이 안 됐거나 해상으로 판명된 경우에 5번이 적용이 되고 그게 아니고 육상으로 했을 때 육상에 적용되는 그것도 강제 규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근슬쩍 상 넘어갔다. 네. 이게
인랜드 구간이면 저기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인랜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저건 인랜드 구간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인랜드 구간 따로 있죠, 그죠? 또 예. 그 국제협약이나 예. 국내 법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이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보면 책임안 대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게 따라가는 거고 요거는 사실은 발생 구간이 판명이 안 됐거나 해상으로 판명됐을 때 저 책임 한도가 적용이 된다. 그것을 어쨌든 모르면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파라마운트 클로즈 선사의 책임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네.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르거나 네. 또는 해상에서 발생한 게 확실하면 헤이그 비스비룰로 가고 해상으로 뭐 간주해서 헤이그로 그렇죠. 가고 육상에서 발생한 게 확실하면 네.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국제협약이나 그 육상 구간에 그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런 규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헤이그 비스비룰로 간다. 예, 그래서 저게 사실은 복합 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거 하나,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는 뭐니 해도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기반 시설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운송인의 책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는데 이 서류에서 표방하고 있는 책임 체계는 이종 책임 체계라는 거예요. 또 말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이종 책임 체계는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된 된 경우와 판명되지 않은 구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 왜 필요하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복합 운송이 되다 보니까 사고 발생 구간을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런 규정을 뒀는데 요거는 이종 책임이고 이종 책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화주 쪽에서 육상이라든지 항공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입증을 못하게 되면 해상 구간 손해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손해랑 손해배상 책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그래서 다른 책임 체계도 뭐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그래서 우리 또 무역 전문가이신 조관님께서 이와 관련해서도 따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이런 얘기 좀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 시간에 뵐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